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는 16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다며 입장을 묻자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 후보자는 이후 집무실에서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임명 동의안에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기자, 우선 문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충청북도 청주시 출신입니다.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요.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하며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6개월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1975년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 정치담당 부국장, 미주총국 총국장, 그리고 논설 주간을 거쳐 중앙일보 주필과 대기자를 지냈으며 서울대 초빙 교수로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회 회장, 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 교수에 재직 중입니다. 역사관과 병역 특혜 등 온갖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5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과거 발언과 사과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문창극 후보자는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의 2011년 교회 강연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그는 일반 역사 인식이 아닌 교인들과 나눈 역사의 종교적 인식이었다며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창극 후보자는 식민 지배와 분단이라는 시련을 통해 우리 민족이 더 강해졌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해방을 맞았으며 공산주의를 극복했다며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에 이 분단의 상황도 아프지만 견딜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 우리 힘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쌀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사과했는데요. 문창극 후보자는 진실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금전적 배상에 치우친 것 같은 당시의 협상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그러나 본의와 다르게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교회 강연에서 조선민족은 게으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제 이야기가 아니라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숍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과 양반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데요. 어떤가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공식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며 문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반발 기류가 있는 초선 의원 13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설득에 나섰는데 이 초청회의 강석훈 의원은 오찬 뒤 브리핑에서 초선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전반적으로는 총리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는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14 전당대회 출마한 소장파 김영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특위는 기존과는 달리 후보자의 가치관까지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철학과 가치관 검증 일정을 별도로 잡아 국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 일본 극우파가 환영 일색이라며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참으로 엉뚱한 총리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믿었던 국민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도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역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창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다양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싸워서 득될 게 없습니다. 민심을 바르게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또 말실수였든 인성의 문제든 이미 총리 자격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총리인데 이 나라의 가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실수가 없게 했어야지. 아니 그 전에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 변명, 해명도 너무 구차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정부는 3대 불감증이 있는데 하나가 안전 불감증, 두 번째가 역사 불감증, 세 번째가 여론 불감증이다. 그중 가장 둔한 게 여론 둔감증으로 백날 국민이 얘기해도 귀 기울이는 이 없고 매일 주판만 튕기고 있다. 조만간 문 닫게 생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총리는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치권은 살얼음판이다. 감탄사조차도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을 우롱하는 듯한 발언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 삼가하는 것이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자존심이 뭉개지는 나라는 한마디로 폭탄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강도범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그리고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찾다가 재범한 자 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를 강도범까지 확대한 것은 전자발찌의 재범 감소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 전자발찌 시행 전 14.1%에 비해 10분의 1 가깝게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10.3%였지만 2010년 제도 시행 후에는 단 한 건의 재범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05년에서 2009년 범죄군별 평균 재범률을 살펴보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은 15.1%, 미성년자 유괴 사범은 14.9%, 살인 사범은 10.3% 등의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발찌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데다 재범률이 높고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강도 한 건당 사회적 비용으로 4,600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4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인데요. 성폭력범이 1,561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 등입니다. 강도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시행되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2,60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에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 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방안도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능형 전자발찌는 비명 소리와 싸우는 소리 등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모두 1,885명입니다. 강도범까지 확대되면 올해까지 2,600명, 내년 말에는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관리 인력이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관리 대상자는 1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감독 인원은 2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200여 명을 충원해 관리 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나요? 네, 역시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도 방화범에 이어서 경제사범도 같이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전자발찌 말고 전자속옷을 입히자. 다는 아니지만 강도들이 그 훔치는 쾌감이나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맞들려서 쉽게 못 고칠 것 같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중독이다. 결국엔 발찌 하나가 그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아마 쳇바퀴 휘돌듯 계속하고 잡히고 하고 잡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 차라리 저 강도들이 세금 체납하는 인간들 집이나 다른 경제 사범들 집이나 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폭들도 전자발찌 채우고 전직 조폭했던 사람도 전자발찌 채우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절도범들도 해야 한다. 그냥 다 극형에 처해야 한다. 국가 100년, 2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고의 애국이며 국익에 도움되는 행위라 생각한다. 인권연대 그저 웃음만 나온다. 섬 하나에 다 몰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살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범죄나 강력 범죄자들은 이마에 크게 낙인을 찍어 모두 보고 조심하게 해라라는 조금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전자발찌는 끝까지 해야 한다. 3,000명이 됐든 3만 명이 됐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대체 한국에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 인권 타령하던 시대에 재미로 사람을 사용했던 죽였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남규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범죄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영철에게 항의하는 유가족을 형사가 발로 차서 나뒹굴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유와 세종대 1호 일문학과 교수에 져서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김현태 기자,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16일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박요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 판매, 발행, 복제, 광고 등을 금지해달라고 성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저자인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 1명당 3천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옥선 할머니는 박유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표현했다면서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말도 못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문제가 된 제국의 위안부 37쪽에서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고 67쪽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평화와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위안부가 일본군 병사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존재로서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의 공범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역사 갈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한 할머니는 내가 왜 위안부가 됐겠느냐? 나는 강제로 끌려갔다.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서 살아나와 눈도 귀도 잃어버리고 이도 다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할머니들은 또 최근 논란이 된 문창극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뭘 안다고 위안부 이야기를 들먹거리느냐?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현태 기자, 이 책은 사실 2013년 8월 12일, 즉 작년에 발간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는지요? 네, 사실 작년 8월 12일 출판된 직후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며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이면서 제국에 편입된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없었다는 한국인의 인식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주요한 요구인 일본의 법적 배상, 국회 결의를 통한 사죄와 배상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고 요구할 근거도 불충분하다면서 반제국의 의미를 가졌던 저항이 그곳에서는 어느새 민족 권력화되어 있었다고 설명한 점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드러났음에도 이 책에서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 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댓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역시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장 일부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 참고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너도 나도 이름을 타 유명세를 타보려는 게 아닌가.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깝다. 본인 할머니라고 생각해보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밑줄 긋기 내용을 보니 대단히 심도 깊은 책이다. 문창극 료와는 궤가 다르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고 싶은데 읽는 내내 무척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세종대 1호 일문학과 박유화 교수 자신이 쓴 제국의 위안부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매춘녀이며 일본군의 협력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 준비다라는 내용에 대해 박유화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극단적인 댓글 중에 하나는 박유화 사람인가 묻겠습니다. 박유화에 져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 판매, 복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머니들이 법원에 냈습니다. 친일 쓰레기들의 봉인을 해제한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기타 의견으로 요코 이야기 때도 그렇고 제국의 위안부도 그렇고 결이 다른 논쟁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럴 땐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지 성급히 조리돌림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안 그러면 탈식민 불가능하다. 친일의 현재성이 안 끝났다는 말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코 이야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1살 일본인 소녀 가와시마 요코가 어머니, 언니와 함께 그들이 살던 함경북도 나남에서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경험담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요코 이야기가 당시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2005년 5월 요코 이야기가 번역 출간돼 약 4천여 부가 판매되었는데 이 요코 이야기가 한국인을 사악한 사람들, 강간자들로 묘사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후 주요 미디어가 요코 이야기를 다루면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기타 의견 중에는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 이거 문창극 화법인데라는 글도 내주셨는데요. 이 문창극 화법이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일제 식민지 지배 및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한 강연 내용이 이슈였는데 총리 후보는 강연의 특정 부분만 부각돼서 이 강연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고 이 부분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국대 이재승 교수가 서평을 통해 통렬하게 논박을 했군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트위터나 댓글에서 박유화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건국대 이재승 교수가 서평을 통해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반박 서평인데요. 그 서평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박 교수는 위안부를, 여기서 박 교수는 박유화 교수를 지칭합니다. 위안부를 일본 군대가 강제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는 일본 군대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 군대가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끌어다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식민지 동원 체제를 통해 조선인 여성의 성을 용이하게 착취할 수 있는데 일본군이 굳이 조선인 여성에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반박 서평을 내놨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 이렇게 책에 대해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박유화 교수도 입장 표명을 했다는데요. 어떤가요? 네, 박 교수는 6월 16일 페이스북에 지금 이곳에 머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인들의 조언 중엔 그런 소모보다는 사과하고 끝내라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도 않거니와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주체는 실제로는 나눔의 집 소장으로 여겨지지만 그에게 왜곡된 설명을 들었거나 책의 일부를 봤을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의 분노는 이해한다며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로 인해 할머니들이 마음 아프셨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김현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